자, 22번입니다. 유동적 무효죠. 갑과 을 사이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주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음 설명 중 판례할 때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허가받을 가능성이 없고요. 이때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므로 1번은 뭐죠? X죠.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갑을 쌍방은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도 없다. X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지만 협력할 의무는 있습니다. 3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갑을 쌍방은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가 없고, 갑은 을의 거래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맞죠?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가 없는 거고,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X죠. 확정적으로 뭐죠? 유효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5번. 유동적 무효 상태라도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갑과 을의 강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갑은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X.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이고. 실제로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적 무효 관련돼서 답을 많이 선택할 때는 유동적 무효도 뭐예요?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자꾸 답으로 선택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23번이죠. 법정 추인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죠?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죠?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23번 보시면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서 4번 보시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죠. 을이 뭐죠? 취소권자입니다. 이유 없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행했다면 뭐가 돼요? 추인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거든요. 1번을 볼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어요. 이행을 청구한 거죠. 누가 청구한 거죠? 상대방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죠. 2번.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누가 권리를 양도했죠? 갑이.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한 거죠.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3번. 갑이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를 을에게 제공했다.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5번.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정에게 양도했어요. 이 조심할 지문인데, 자, 을은 뭐죠? 취소권자죠. 취소권자가 뭐하고 있어요? 권리를 양도하고 있죠. 그래도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에요. 이 권리는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취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4번이죠.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반사회적이죠. 이게 왜 반사회적이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라는 말은 이혼하면 뭐죠?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요거는 반사회적이고, 물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이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죠. 까지 끌어볼게요. 자, 해제는요, 단독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없죠?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다만 해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가 된다는 형태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 조건을 못 붙이는 이유는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행할지 안 할지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고요. 이러한 조건은 상대방의 법적 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해요. 두 번째, 정지 조건이죠. 왜냐하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해제가 되죠. 다시 말하면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이런 지문도 가끔 나와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되는 경우에 해제 조건이다. X. 오히려 해제되는 것은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임을요? 정지 조건임을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세 번째,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따라서 또다시 해제한다고 상대방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채무불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되질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뭐는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하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이 지문은 뭐죠?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유효하다. 다시 좀 더 본다면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자, 정지 조건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답은 4번인데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4번은 의미 없으니까 안 읽어볼 거예요. 5번.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한다는 특약이 있는 매매 계약이죠. 뭐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은 무엇과 똑같아요? 이번과 같은 거예요. 그죠? 같은 거고.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예요? 의사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이 5번 지문이 중도금이 아니라 잔금으로 바뀌면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동시행 관계가 아니죠. 따라서 중도금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해제가 돼요. 그렇지만 만약에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죠.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잔금이죠. 잔금의 경우에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것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5번입니다. A는 B가 A소의 갑 건물을 1년 내 1억 이상으로 팔아주면 동인소의 을 건물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지금 A가 B가 어떤 계약을 했냐면 갑 건물을 팔아주면 을 건물을 뭐죠?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약속해놓고 갑 건물을 A가 매도해버렸어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갑 건물을 팔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뭐냐면 조건 성취를 갑이 A가 신의 측에 반해서 뭐예요? 방해한 겁니다. 못 팔게 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B는 뭘 할 수 있냐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갑 건물을 매도하면 을 건물을 주겠다는 해놓고 A가 을 건물을 뭐예요? 매도해 버렸어요. 그럼 요거는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한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도 행위는 일단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되는데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B는 자기 앞에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무슨 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가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갑 건물을 팔으면은 을 건물을 주겠다는 계약에서 갑 건물을 A가 팔아먹은 것은 조건 성취를 뭐예요? 방해한 경우고요. 을 건물을 팔아먹은 것은 조건 성취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예요? 침해하는 뭐죠? 처분행위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A의 과실로 을 건물이 소실된 경우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요. 이거는 뭐냐면 채무불이행이에요. 따라서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 팔면 A는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를 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번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아, 원시적 불능이니까 무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약할 때 이미 갑 건물이 소실됐다면은 B의 입장에서는 갑 건물을 파는 게 불가능하죠.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죠. 그 다음에 갑 건물을 팔면 을 건물을 주겠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죠? 정지 조건이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무죠. 따라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인 것이 아니라 정지 조건인데 뭐예요? 불능 조건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3번 B는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으로 팔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을 건물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을 건물에 대해서 등기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무슨 등기를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4번 B가 1년 내 갑 건물 1억 원에 매수할 상대방을 찾았는데도 A는 타인에게 갑 건물을 9천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조건 성취를 뭐예요? 방해한 거니까 B는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 조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은 약속대로 을 건물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이 경우 B는 A에 대하여 을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좀 문제 어려운 답은 쉬워요. 자, 조건 성취 효과는 원칙적으로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지만요. 따라서 5번 B가 1년 내 갑 건물을 1억 원 이상 판 경우 증여는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면까지 맞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도 그 효력을 소급해서 발생시킬 수 없다. X죠. 소급하진 않지만 조건 성취 효과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까다롭긴 한데.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물권법이 나오죠. 1번입니다. 물권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 청구권을 뭐예요? 대위 행사해야 합니다.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항상 뭐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저번주 우리가 조문 정리하면서 예방이나 담보 기억나시죠?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점유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든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이든 예방 청구권 항상 뭐예요?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기고요. 4번 동일한 물건이 성질 범위 순위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뭐죠? 물건의 배타성 이것 때문에 일물 일권주의라는 게 나오죠. 5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2번입니다.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건데 우리 관습법상 물권 법정주의는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은 반드시 뭐 하자고요? 기억해 두시자 그랬죠. 그죠? 뭐가 있습니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관습법상 뭐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죠? 동산의 양도담보죠. 요 세 가지만 뭐예요? 관습법상 물권이에요. 이런 행동하지 마세요.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뭐 근린공원 이용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뭐예요? 관습법상 물권. 나머지 것은 어떠한 것도 관습법상 물권일 수가 없다라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또 보시면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이걸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죠. 2번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때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이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바 이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의 한 예이다. 맞죠?
답은 뭐죠? 3번. 온촌에 관한 권리도 관습법상 물권에 포함된다. X. 온촌권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등으로 각각 소유자를 달리게 됐다면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는 지문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죠.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외에는 관습법상 물권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간단한 문제지만 중요한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해요? 점유자를 말하고 점유자에게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고의나 과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제가 오래간만에 런닝을 빨아서 널어놨는데 바람 불어서 옆집 마당에 떨어지면 그 아줌마가 뭐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다. 제 런닝을 뭐하고 있었어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1번. 어떤 자가 물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으면 그에게 과실이 없어도 물권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점유자를 말해요. 따라서 타인의 토지의 건물을 무단으로 지은 뒤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았다면 이제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 뭐죠? 그 건물을 구입한 뭐죠? 제3자인 거죠. 따라서 그 건물의 신축자가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하고요. 4번. 임차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권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임차권은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요. 5번. 물권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견해가 대립한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민법에서는 항상 견해가 대립한다는 것은 뭐예요? 맞는 지문이다. 그죠? 이거는 특히 이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학설도 대립되고요. 판례도 좀 우왕좌왕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나올 수는 없고요. 나오더라도 이렇게 견해가 대립한다고만 나오게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4번.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이 기출문제입니다. 자, 눈에 말씀드리지만 언제 등기해야 되죠? 법률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 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죠. 그죠? 다만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은 뭐예요?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죠.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 틀리세요. 기억, 전세권 설정, 계약이겠죠? 그죠? 설정 뭐예요? 계약, 등기해야 돼요. 니은번, 저당권 설정 뭐예요? 계약이겠죠? 등기해야 되겠죠? 그죠? 디귿번, 경매, 법률행위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고. 리을번, 상속,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닙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음번, 건물의 신축, 법률행위 아니죠? 사실행위잖아요. 등기할 필요가 없고. 마지막으로 매매,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기역, 니은, 비읍 해가지고 기역, 미은, 니은, 비읍 해가지고 답이 몇 번이죠? 4번이 아니죠, 그죠? 잠깐만요. 4번이 답이네, 그죠? 기역, 니은, 비읍은 뭐죠? 등기해야 되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죠? 디귿, 리을, 미음 해가지고 답은 뭐죠? 4번이 답이네, 그죠?
다시 말하면 쟁점 뭐냐면 우리가 뭐 이행 판결 등기해야 되고 형성 판결 등기를 이것도 물론 기억해 두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한다.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인 거죠. 5번입니다. 등기 유효 요건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가 없다. 물론 맞는 질문이고 2번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됐어요. 말소가 무효죠. 따라서 그 말소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상대방은 말소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이다. X죠. 누구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물론 무효입니다. 다만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만약에 있었다면 그 등기는 뭐죠? 유효하죠. 5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말소가 무효니까 물권이 소멸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참 5번 같은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주 잘 납니다. 그죠? 답은 뭐죠? 3번이죠. 6번이죠.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되면요. 선 보존 등기가 뭐예요?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이제 공시법칙에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이중 보존 등기면 뭐 등기 명의가 동일한 경우 다른 이렇게 구별하는데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는 우리 판례가 어땠냐면 등기 명의가 같으면 선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 무효 이렇게 판시하고 등기 명의가 다르면 그때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져가지고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요 그런 거 안 따져요. 이제는 등기 명의가 동일하든 다르든 그냥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따지지 않고요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가 무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죠?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 문제도 좀 종합적인 문제인데 보시면 틀린 겁니다. 1번 이중등기 무효 원칙은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부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번 동일한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는 무조건 나중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예요. 다시 말하면 선 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죠. 3번 중복된 보존 등기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관해서 종래 실체관계 유효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실체관계에 따라 유효 여부가 결정되었으나 판례가 변경되어 먼저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가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같든 틀리든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죠. 4번 뒤에 이루어진 등기라도 등기부 취득 시 요건인 등기로 될 수 있다. X입니다.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 시 할 수가 없어요. 자,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등기관인데 등기관이 이제 어떻게 해요? 등기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중 보존 등기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과거 우리 판례는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따라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등기관이 이중 보존 등기를 회수할 수가 없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재판부터 해가지고 법원에서 요 등기가 유효다라고 판결이 나와야지만 등기관이 이중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있었어요? 해소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3번 지문처럼 이제는 우리 판례가 같든 틀리든 어떻게 해요? 선 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때려버리니까 이제는 등기관은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직권으로 후 보존 등기는 폐쇄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기관은 이제는 뭐만 따지면 돼요? 뭐가 빠르고 뭐가 늦는지만 빠르면 판단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위에 판례 변경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중복등기 유형에 따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중복등기를 직권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아무튼 우리가 기억할 거 두 가지입니다. 이중보존 등기는 선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따라서 가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추정에 대해서도 올해 시험본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라고 보는데 올해 시험 문제가 어려울까요? 소문이 막 어렵다가 나오죠. 그죠? 그죠? 왜 그러는 거예요? 항상 시험이 임박하면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죠. 그죠? 항상 시험이 임박하면 공포 마케팅이 막 이래가지고 뭐예요? 막 여러분들은 뭐예요? 현혹시켜가지고 뭐 하나 팔아먹으려고. 뭐 논리가 뭐예요? 뭐 논리는 다양합니다. 요새는 뭐 응시 인원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어쩌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법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학개론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학개론이 어려우면 민법도 시험 못 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말 안 들어서, 그죠? 다시 말해 우리가 45분이 되면 반드시 뭐죠? 두 번째 과목을 넘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학개론이 어려운 애는 그걸 그냥 끝까지 다 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60분, 막 70분, 막 이렇게 풀어져 끼면 민법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30분, 막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1번부터 뭐예요? 날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민법도 망치는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렵다는 학개론은, 저는 학개론은 잘 봤어요. 막 이런다고. 때려주고 싶어. 왜요? 그분은 지금 뭐냐면 완전히 시험에 대한 정도에 벗어난 거죠. 어려우면 좀 적게 맞으면 되겠죠. 우리는 절대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보신 분들을 데려다가 비밀리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래가지고 난이도 조절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법이 쉬우면 부동산학개론은 어려워요. 난이도 조절하기 때문에. 부동산학개론이 쉬우면 민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학개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막 뭐 45분 내내 반도 못 풀었어요. 그래도 민법 넘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애는 뭐예요? 민법이 쉬운 애야. 민법에서 뭐예요? 학개론 점수를 보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그냥 무구직정 뭐예요? 끝까지 풀어져 끼면 둘 다 망쳐가지고 어떻게 둘 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뭐가 어려우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난이도 조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극악무도하게 어려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다는 말에 공포심 느낄 필요 없고요. 걔네들 바보 아니면 되겠죠. 과거에 한번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혹여 만약에 첫 번째 과목이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몇 분이요? 45분이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뭐예요? 두 번째 과목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죠.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왔지? 추정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의 추정이 뭐죠? 깨지는 경우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죠? 깨진다.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입증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추정이 뭐죠? 깨진다.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뭐죠? 추정이 깨진다. 따라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등기 명의는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되겠죠? 2번, 허무인으로부터 이어받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그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은 추정된다. X.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으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죠.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는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니까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죠. 그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잖아요. 신축하는 순간 뭐 없이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지니까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것이고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러면 말소가 무효죠. 말소가 무효니까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추정이 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누구한테 돼요? 전 소유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보시다시피 좀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남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몇 시까지요? 4시까지 중간에 한번 점심 먹고 4시까지 할 테니까 이렇게 알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